처음에 이제 강의 의뢰받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청년 농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네, 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청년 농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감이 좀 안 오기도 하고 참 말하는 게 좀 주제 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제가 준비해 온 내용들은 이제 크게 말해서는 현재 한국 농촌 사회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와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저희 농원이랑 제가 농사 짓게 된 이유도 살짝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3대째 지금 저희 농원을 이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원래는 저희 할아버지신 김주자 원자 그래서 주원농원이라는 게 이제 할아버지 한자를 따서 지은 농원 이름인데요. 이제 58년도에 이제 배과수원으로 이제 개원을 한 거를 치면은 지금 60년이 좀 넘은 과수원이고 그 전에도 뭐 다른 소를 키우시고 뭐 사과나 복숭아 같은 걸 하셨는데 배과수원이 된 거는 이제 58년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 장남이어가지고 그 할아버지의 농장을 이어받으신 게 이제 그때 이제 유기농을 시작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생전에는 할아버지 반대나 그런 거에 부딪혀가지고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실행을 하지 못하셨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기농을 국내 최초로 이제 도입을 하셨고 그리고 인증까지 받으신 그런 역사가 있고 그 뒤로 이제 그런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이제 지나와서 제가 5년 전부터 들어와서 농장 경영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다음에 2년 전부터 제가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아산에 안 계시고요. 그 강원도에서 유기농 사과를 또 도전하러 이제 떠나셨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분들은 아니 왜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또 하러 가냐 그러는데 아빠는 그런 게 없으면은 못 살겠다고 하시면서 유기농 사과를 하러 가셨고 강원도 양구에서 지금 새로 사과밭을 조성하시고 유기농 준비를 하신 지 2년 차가 돼서 이제 올해 첫 수확을 하긴 했는데 이제 한 내후년부터 아마 유기농 사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제 아산에서 제가 거의 혼자서 전담을 해서 농장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원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한 농사만 짓는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복잡한 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가공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유기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 산물은 유기 가공을 하는 그런 곳에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예전에 어머니께서 이제 유기 가공을 맡기고 싶은데 유기 가공 인증받은 공장도 없고 그래서 유기 가공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다른 재료를 섞을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직접 가공을 조금씩 시작하셨다가 그게 좀 커져가지고 이제 그 유기 가공장을 인증을 받은 그 1톤짜리 규모의 그런 좀 큰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햇섭도 받고 법인도 이제 따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 농산물은 주원농원 그리고 저희 배즙이나 그런 거는 농업회사법인 주원유기농 주식회사에서 나오는 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부모님께서 많이 시키셨어요. 집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저도 그렇고 저희 동생들도 그렇게 농사 일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같이 배웠는데
그때에 많이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진짜 너무 막 그렇게 일 시키는 게 너무 싫고 왜 엄마 아빠 일을 내가 도와줘야 돼? 약간 이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도 많았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때 이렇게 밭에 나와서 나무 만지고 배 만지고 그러지 않았으면은 지금 농사 지으려고 시작했을 때 많이 힘들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약간 체득한 그런 기술들이 있는 상태에서 농사를 시작하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 간단한 소개는 이 정도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여기서 이제 강의를 의뢰 주시고 주제를 딱 받았을 때는 약간 되게 큰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서 막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그동안 원래는 농사를 짓지 않았었고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되게 농사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되게 국가적으로도 좀 약간 이미지가 안 좋은 그런 직업이고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었고 그리고 부모님도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농사 현실이 이렇고 유기농 현실이 이렇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고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가업을 이으러 내려왔을 때 직접 해보니까 또 진짜로 경험을 한 게 더 많은 거예요. 부딪히면서 이제 느낀 점들도 많고 그런 거에서 느꼈던 점들을 좀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많았었어가지고 그런 청년 농부들 모임 같은 데 나가서도 그런 농업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토론을 하고 정보도 주고 받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그런 얻었던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약간 발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강의 안을 내용은 이제 첫 번째 꼭지가 한국 농촌사회 농민층의 재구성이랑 청년진입과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농부로서 많이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청년 농부로서 이제 한국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뭐 다들 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되게 위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거의 30년도 넘었죠. 한국 농촌이 위기다, 막 절멸이다, 뭐 지방 소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아직도 뭐 이렇게 나아지는 것 같진 않고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다른 나라에 그렇게 연수 같은 것도 갔었는데 다른 나라에 가도 거기가 조금 한국보다는 나은 점들이 뭐 있고 뭐 농업 선진국이라고 해서 가봐도 나은 점은 있는데 어 우리나라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이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사양이 되는 건가?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농촌 사회 위기다라는 담론이 계속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통계청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전에도 찾아봤었어요. 내가 얼마나 내가 체감하는 거랑 또 다르게 얼마나 더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50세 이상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이 그 전체의 85%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느끼기에 99%인 것 같아요. 제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교육을 듣거나 어떤 뭐 장목반 모임 같은 데 가면은 저 딱 한 명이에요. 30대 저 딱 한 명이고 특히나 여자는 더 없어요. 제가 막내고 제 위로 바로 위에 계신 분이 50대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 한 25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30대 여자가 나밖에 없다. 30대 청년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99%가 50세 이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체감으로는 더더욱 청년이 지역에 없다. 더더욱이 농사를 짓는 청년은 더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동네는 그래도 아산이라서 그 평택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거의 수도권 전철도 1호선이 닿고요. 그래서
공단도 많고 인력도 많은 편이에요. 인구도 많고 그런 편인데도 이제 이 정도인데, 전라도나 이제 강원도에서 농사짓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사람이 없어서 돈을 10만 원을 주고 20만 원을 줘도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농가 수가 지금 100만 호, 그리고 농가 인구 수가 220만 명대로 접어들었고 65세 이상이 47%라고 하는데, 이제 서울의 고령 인구가 12%라고 해요. 서울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보시는 그 비율의 4배 정도가 지금 고령화가 되어 있다고, 지역이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이렇게 엄청나게 진행이 되는 반면에 20대부터 40세까지의 청년 농업인구 수가 전국에 7천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하면은 0.68%래요. 그러니까 1%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라면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제 농업 인구가 실질적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지도, 농업 인구뿐만 아니라 농지도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데 5년 사이에 농지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97배가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5년 사이에 매해마다 2만 헥타르, 그러니까 6,050만 평 정도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진짜 이게 또 대법원에서 또 그런 경자유전의 원칙에 반하는 그런 판결이 나와서 그 뒤로 더 약간 투기나 그런 개발 같은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나 뭐 그런 재산 소유권 다툼으로 이제 농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라져 가고 있고, 그렇게 개발을 해놓고 줄어드는 농지 때문에 이제 홍수나 태풍 피해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 동네에도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 천안 아산 쪽이잖아요. 천안이 이제 하늘 아래 제일 편안한 땅, 막 이런 그런 자랑을 하면서 여기는 뭐 홍수도 없고 물난리 한번 역사적으로 난 적이 없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천안이 지금 엄청나게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농지가 거의 다 사라졌고, 그 뒤로 이제 여름만 되면 천안 아산역이 물에 잠긴다는 뉴스가 계속 떠요. 한 3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 농지나 그런 산지들이 이렇게 물을 잡아주고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바로 이제 재해 상태가 이제 범람하게 되는 그런 걸로 되는데, 농지가 이제 단순히 식량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다른 재해 예방을 한다든지, 환경이나 경관을 저희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의 가치가 사실 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식량 안보 쪽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저희 식량 자급률 같은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자급률이 25%, 실질적인 자급률이 25% 정도라고 계산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쌀 자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작물들의 자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 40 몇 퍼센트 정도로 되고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먹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농업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줄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줄고 있고, 농업으로 먹고 사는 그런 역량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그런 인구의 유입이 들어오지 않고 청년 농부들이 그 대를 이어가지 않는다면, 이제 한국은 되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농사를 짓고 나서부터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농사를 짓기 전에는 그냥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어도 그런 거를 절감을 하질 못했었는데 체감을 하질 못했었는데 제가 농사를 짓고 나니까 제가 당장 둘러봤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고 이 수많은 땅을 이제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로 여기 옆집에 계신 아저씨 할아버지들 다 돌아가시거나 또 이사 나가시고 요즘은 또 농사 많이 그만두시고 가시더라고요. 이제 내놓으시고 그래도 뭐 임대도 나가지도 않고 그냥 노는 땅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아 진짜로 한국의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생산하는 게 없어졌을 때 지금이야 지금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싸게 수입을 한다고 하지만 그 나라에서 한국의 상황을 보고 아, 이 나라는 더 이상 농사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때도 식량을 싸게 팔까요? 그러면은 식량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삶을 자꾸 뒤흔드는 그런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걸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후 위기나 그런 뭐 환경 파괴 그리고 요즘 뭐 툰베리라는 친구가 이렇게 시위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재난 상황에서 세계 질서라는 게 지금까지는 막 산업의 힘, 막 그런 자본의 힘, 무력, 뭐 전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에 이제 세계 질서가 있었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산업화나 그런 무한한 성장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그런 친환경이라든지 자립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세계적인 정세가 복잡해져도 그 나라가 홀로 설 수 있고 자기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요소로 다시 재평가받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청년 농부들이 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일은 힘들고 되게 어렵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해야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굳건하게 다지려면은 나라에서도 열심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그 농업에 대해서 우리 먹거리나 식량 안보나 그런 환경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그냥 이 정도까지 하고요. 6차 산업에 대해서나 뭐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 같은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사실은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자문처럼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농정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이 어떤지, 어떤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을 때 제가 그때 거기 참여를 하기도 했고 그 뒤로 2년이 돼가지고 그 청창농 의무교육, 청년 창업농 의무교육의 그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데도 제가 들어가서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6차 산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은 먼저 제가 먼저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업이나 지원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업 같은 것들이 되게 항상 좋은 면을 보여주고 그거에서 성공한 사례만 이렇게 먼저 보여주다 보니까 그거에 딱 이거를 막 내가 하면은 정말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느끼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 저희 할아버지, 저희 주변에 계신 이웃분들도 많이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6차 산업의 의미라는 거는 뭐 다들 여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생산부터 뭐 가공하고 서비스하고 그런 체험이나 그런 다양한 그런 산업들을 한 농업체에서 같이 융합적으로 하자, 약간 이런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6차 산업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농원도 인증 사업을 이제 받지는 않았어요. 사업 같은 걸 하기에 조금 너무 벅차고 저희도 가정농이기 때문에 그런 직원 같은 거를 고용하거나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만한 여력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받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사실 6차 산업체에 그거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면은 1차로 과수원에서 이제 유기농 배랑 도라지 생산하고, 2차로 농장 내에 있는 저희 전용 가공 시설에서 이제 배즙이나 뭐 말랭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온라인 스토어에서 직접 판매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고, 3차로는 이제 유기농 교육을 많이들 오세요. 유기농 과수나 뭐 유기농 전반에 대한 교육도 많이 오시고, 뭐 체험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뭐 저희가 체험을 이렇게 완전히 막 다 열어놓는 건 아닌데, 가끔 이제 꽃이 피어서 그 수분을 하러 오시거나 뭐 수확을 하러 오시거나 그런 손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가 따로 홍보를 하지도 않는데도 어디서 연락을 주시고 오셔가지고 그런 농업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나 뭐 셰프 모임 그런 데서 오셔서 저희 농원에서 어떻게 생산이 되고 유기농이라는 게 어떤 의미고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가시고 많이 배우고 가신다고 인연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6차 산업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다들 이게 보시면은 오시면 손님들이 다 그래요. 아, 여기 너무 좋고 다 준비돼 있고 얼마나 막 돈도 잘 벌겠네요,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되게 얼핏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진짜 저희 할아버지께서 개원하신 뒤부터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면서 아주 한 단계 한 단계 다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쌓아온 그런 것들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3대 농장주로 제가 들어올 때까지 부모님부터 할아버지부터 부모님부터 제까지 오기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경영이 막 어렵기도 했고, 그런 고난들을 다 겪고 나서 나온 결과물이 이건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엄청 멀다고 생각을 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고, 그런데 이제 그 결과만 보면은 되게 하루아침에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보통 이제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저도 부모님이 농사 지었을 때는 몰랐죠. 이게 그냥 뭐 과수원 있고 가공장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거 잘 굴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관리 유지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랑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막 경영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더 나를 옥죄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걸 제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농사라는 것이 되게 특별한 그런 일이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농업인이라는 거에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거예요. 특히 청년 농업인이나 귀농 하시는 분들까지 요즘은 더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냥 한 몇천 평 고추 농사 짓는 분이랑 뭐 몇십만 평 논농사 짓는 분이랑 뭐 소 키우시는 분들, 뭐 닭 키우는 분들, 다들 너무나 다양하고, 거의 한 사람의 농장주가 있으면은 그 농장만의
케이스가 따로 있는 것처럼 어떻게 구별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있는 거를 되게 많이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점들이 되게 질적으로 다르고 양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정책 수요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루기가 너무 힘든 분야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산업계랑 농업 자체의 특수성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산업체, 공장 같은 데서 공산품을 만들어낼 때는 뭐 시제품 같은 거를 이제 개발을 하겠죠. 근데 공장에서는 돈이랑 사람이랑 그것만 자본만 있으면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1년에 몇천 번이고 다시 시도하고 계속 시제품을 막 개발하고 다시 만들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농사는 1년에 딱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있고 사람이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을 다 겪지 않으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뭐 가공을 하고 팔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환경을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연재해 같은 것도 영향을 많이 받고 뭐 일조량, 강수량 이런 것들에서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막 되게 잘 되다가 어떨 때는 다 망하기도 하고 농사를 잘 지었는데 못 팔기도 하고 그런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이 있어요. 농사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막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지었어. 그래가지고 평생 내가 농사를 지어서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래도 50번밖에 못 지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농사를 내가 한 번 했다라고 한 거를 세어봤을 때 그분도 진짜 은퇴하실 때까지는 50번밖에 해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냐. 약간 이런 마인드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항상 겸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농대 교수님들도 잘 몰라요. 현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적으시고 그분들도 아시는 거죠.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시스템도 이렇게 막 지원을 하고 막 사업을 막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바로 이렇게 투자해서 나온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농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농업을 귀농을 하시거나 그런 농업으로 막 돈을 막 벌고자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는 내가 이 정도 투자를 하면은 이 정도는 나오겠지. 또 막 TV에서 나오는 억대 연봉 막 청년 창업 성공 신화 막 이런 걸 보시고 나도 저렇게 막 투자를 하면은 저렇게 산출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투자 개념의 그런 것보다는 농업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원리로 돌아가지 않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그 농업 가치 같은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장의 상황을 되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밀하게 되게 촘촘한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접근을 해야지 그냥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내가 이만큼 뽑아먹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협력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돈을 벌어먹는 일이라기보다는 그런 상생이나 환경을 보존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삶,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약간 사명감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저는 청년 농부들이 그런 개념을 갖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뭐 먹고 사는 얘기를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가치
그런 자본주의의 원리 그 이상의 것을 좀 농업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그런 농업 가치를 청년 농업인이나 사실 청년 농업인뿐만이 아니라 청년 세대 전부의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의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요즘 그런 비건이나 뭐 친환경적인 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처럼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청년들의 그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가치 추구를 떠나서도 내가 정말로 사업을 했을 때 그걸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려면은 무조건 정책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고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따오기 위한 사업을 하지 않고 먼저 이제 내 농장에 맞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장기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주변만 해도 농업 쪽에 되게 많잖아요. 무슨 융자 사업, 뭐 지원 사업, 뭐 농기계 구매해주고 막 시설 지어주고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필요 없는데도 그거 안 받으면 약간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의 그런 걸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할아버지도 막 그러셨고 그런 것 때문에 필요 없는 부채를 안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 농장 운영에도 그런 뭐랄까 주체성이 없어지고 사업에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농사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빚만 막 잔뜩 생기고 귀농하시는 분들도 그런 자금 같은 거 지원 같은 걸 믿었다가 나중에 뭐 빚이 감당할 수 없게 막 불어나거나 막 그런 식으로 막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자체나 뭐 시스템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지원해주는 건데 그 시스템이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그 농장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때가 오면은 이제 사업이건 지원이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웬만하면은 사업 같은 건 안 받고 이제 대출 같은 건 안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챙겨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만의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하니까 뭐 저게 좋다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천천히 페이스 조절해가면서 무리 없이 다져나가는 게 이제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사업을 대하는 태도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맨날 야 너 젊다고 대출도 막 해주고 막 이 돈도 주고 저 돈도 준다던데 왜 그런 거 안 받냐 뭐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대출도 절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출이잖아요. 그거를 제가 농사를 정말로 안정적으로 짓고 내가 3년, 5년 정도 해봐서 아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의 돈이 나오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맞게 내 농사를 지을 때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사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런 사업에 아예 일절 관심을 갖지 않고 농사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뛰어넘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넘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약간 팁이라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좀 주제 넘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 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아니 젊을 때 받아야지 뭐 그거 안 받으면 손해고 이게 지금 남아 도는 눈이고 뭐 눈먼 돈인데 왜 안 받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 농장주 입장에서도 개인적인 손실이기도 하고 그게 곧 국가적인 손실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좀 신중한 게 나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이 약간 귀농이나 그런 농촌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진짜 이 부분이 조금 약간 나쁘끄러운데 청년 귀농 선배 성공 노하우를 말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공 노하우라고 한다면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저는 딱히 선배일까? 제가 선배일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귀농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뭐 농사 경력 많은 분들 계실 거고 뭐 다른 쪽에서도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선배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들고 성공 노하우라고 하기엔 제가 성공했다? 제가 성공했나?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난 아직 성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게 남한테 나 성공했어 나 농부로 성공했어 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좀 드는 걸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선배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릴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건 뭐냐면은 사실 제가 성공을 했다고 쳐요. 제가 선배고 성공을 해서 이제 새로운 농업에 진입하려는 분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 저는 이제 보통은 그런 거를 많이 기대하시죠. 뭐 어떤 땅에서 어떤 작물을 심어서 얼만큼 수확해서 어디다 팔아서 얼마를 벌었다. 이거를 이제 성공 노하우로서 듣기를 원하시고 저희 아버지도 이런 성공 사례 발표 같은 걸 많이 하셨었는데 그때마다 그 강의를 들으셨던 농부님들이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신대요. 영농 일지 좀 보여주세요. 영농 일지를 보여달라고 자기들도 따라하게. 근데 그거는 정말 안 맞는 말이거든요. 저희 농원만의 고유한 그런 조건이 있고 저희 농원의 지형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밭에 사는 벌레들, 새들 뭐 그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토양의 그런 비옥도를 따져가지고 저희는 일을 하고 1년을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거를 어디 충남 아산의 영농일지를 어디 뭐 거제도에 있는 밭에다가 그 영농일지대로 실행을 한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그 농사는 망하는 거고 어떤 농부가 어떻게 엄청나게 성공을 하건 그 농부의 방법을 이제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실패할 확률만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사실 어떤 분야나 다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은 더더욱 사업장마다 이제 특수성이 너무 강하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얼마 들어갔고 투입이 얼마고 연매출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듣는 분들한테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저도 어디 그 청년 농업인이라고 교육을 많이 받으려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교육받는 과정마다 하나씩 꼭 들어있어요. 청년 농부 선배의 그런 성공 신화 이야기, 사례 발표 이런 게 있는데 들을 때마다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지? 그리고 다들 끝나고 나면은 그 수강생들이 다 이래요. 막 커피 마시면서 진짜 난 때려쳐야 되나 싶다. 약간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강하게 오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조건에서 되게 잘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성공한 거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더 기가 빨리는 그런 안 좋은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 저도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제 농장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것도 어렵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이제 농촌에서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버티는 힘이나 그런 마음가짐, 마인드나 태도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위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막 기후 위기, 뭐 식량 안보의 막 위기, 농촌의 위기 같은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이제 타개를 하는 거가 청년 농부이고 귀농자이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하려면 일단은 농사가 잘 되건 못 되건 버텨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농촌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살고 거기서 뭔가를 시도하고 좀 실패를 해도 다시 힘을 모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버티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버티기만 잘해도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성공 노하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공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의 노하우를 얘기를 하자면은 버텨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의 농업 인구가 절반이 될 건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버틴다면은 그때는 저희 대접이 달라지겠죠. 농업의 대접이 달라질 거고, 사실 그런 경제적으로나 그런 사회의 이미지로서나 지금은 되게 밑바닥이잖아요. 소득도 밑바닥이고, 지금 농협 내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농가 소득 5천만 원. 농가 소득 5천만 원 만들자가, 평균 5천만 원 만들자가 이제 농협의 슬로건인데, 그러니까 농업으로만 벌어서는 아직 5천만 원도 못 번다는 거거든요. 근데 5천만 원, 1년 5천만 원으로 4인 가족이 잘 살 수 있을까요? 농촌에서?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농업이 되게 경제적으로나 사회 지위에 있어서도 굉장히 밑에 있는 그런 취급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근성을 갖고 버틴다면은 대우가 달라지고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니까 좀 이런 걸 버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농업이 천대받는 시절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말씀을 되게 드리고 싶어요. 이제 농부가 단순히 이제 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식량 생산할 수 있는 일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자긍심이나 이제 사명감을 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 강점 중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뭐 부모님만 해도 굉장히 사고가 좀 갇혀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만 해도 유기농을 하시고 되게 좀 깨어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는데도, 어쨌든 배를 맛있게 잘 농사를 지어서 사람들한테 팔고 먹이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거에 상당히 많이 집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농사라는 것의 목표가 돈 벌기, 생계 이런 거에가 집중이 돼 있는데, 저는 약간 조금 달라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도 뭐 중요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저는 그것만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농사를 안 짓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농사 지을 땅을 팔아서 건물을 올려서 먹고 살면은 사실 농사보다 훨씬 편하게 돈을 뭐 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돈은 들어올 거고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고, 내가 농사를 했으니 이제 농업의 가치, 새로운 가치들을 좀 약간 발굴해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좀 더 발굴해내고 실제로 실천하고 그걸 주변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이제 그런 승계 받거나 귀농귀촌한 친구들 봐도 단순히 내가 돈을 얼마 벌겠다라는 문제를 떠나서
친환경 농업이나 뭐 로컬 푸드나 뭐 먹거리 운동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비거니즘, 뭐 동물 복지 이런 거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부모 세대에서 그거 돈도 안 되는 거 왜 설치고 다니냐라고 잔소리를 듣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농업이 더 다양해지고 풍부해지고 지속 가능해지는 그런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 농촌의 이제 무형적 가치들, 이제 그런 무형적 가치라는 게 단순히 그런 경제적인 걸 떠나서 그 인간의 문화와 우리의 환경에 주는 그런 다양한 좋은 이점들에 눈을 뜨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식량생산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추구와 지속 가능성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인식의 전환이 저는 농업인들, 청년 농업인들이 무조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농업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소비자 분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시민들 대상으로도 이런 뭐라 해야 되지? 발상의 전환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농업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변하고, 국민적인 캠페인 같은 걸 통해서 농업이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런 존폐가 달린 문제고, 전 세계의 환경이 달린 문제고,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거를 이제 많이 교육을 받고, 그런 것들을 더 넓게 퍼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리 농업인들이 인식이 변하고 농사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짓는다고 해도, 그런 국민적인 변화가 다시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사실 농부들이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먹으려고 농사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팔고 그거를 알리고 그거를 전파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건데,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은 농업인들의 인식이 암만 바뀐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변화를 같이 이제 이루어 나갈 때 농업인들이 먼저 변한다면은 제일 좋은 방향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기성 농업교육 커리큘럼을 살펴보면은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제가 농업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 같은 강의를 듣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제일 많이 청년 농업인들이 듣는 강의는 뭐냐면 SNS 마케팅. 이거를 진짜 뭐 어딜 가든지 뭐 마케팅 강의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마케팅 강의가 정말 저한테 제일 의미 없게 많이 느껴지는 강의 중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사실 마케팅에 대해서 배우려면은 뭐 대학원이나 그런 데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고, 뭐 인터넷에서도 마케팅 강의 같은 거 너무 많고, 뭐 농업 기술에 대해서도 막 계속 가르쳐주고, 같은 거를 계속 강의를 듣는데 디자인, 뭐 마케팅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되고, 어떤 장사 잘 되게 하는 교육 위주로 거의 다 커리큘럼이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농사 잘 지어서 잘 팔아서 소득 높이는 방법만을 가르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물론은 이 교육이 기본이 돼야죠. 자기가 농사를 어떻게 잘 지어야 되고 어떻게 잘 팔아야 되고 이게 기본이긴 한데, 너무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물론 이 교육이 없이는 농업 발전이 어렵겠지만은 그보다는 먼저 이제 농업인으로서 사회에서 가져야 될 역할이나 그런 시민으로서 일원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기본 소양 같은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인문교양 교육 같은 거는 이미
도시에서는 굉장히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어느 곳에 가도 다 인문교양, 교양교육, 뭐 그런 취미생활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역에서는 그런 거를 거의 많이 보지 못했고 제가 서울에 살 때만큼 그거에 대해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그런 기회가 많이 적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소양이 지역에서 이렇게 높아지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농촌이 부유해지고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역도 지금 많이 소멸되어 가는 그런 사양길에 있긴 하지만 다시 어쨌든 재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뤄서 사람들이 조화롭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하려면은 지금 지체되어 있는 농촌의 그런 문화적인 기반 같은 것들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그런 운동 같은 것들이 좀 주체적으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요즘은 또 농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되게 인문학적인 소양이 되게 높으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 귀농 같은 거 꿈꾸시고 그런 귀촌, 귀농 같은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들 교양 수준도 되게 높으시고 어떤 돈을 벌러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떤 추구하는 가치를 찾아서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농촌에서 그런 것들을 더 전파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아마 제가 아직은 지금 농사 짓는데 정신이 없고 초보고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그걸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꾸준히 제가 들어오고 나서 계속 친구들을 저희 농장에 초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유기농이라는 게 뭐고 그리고 환경이 어떤 식으로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우리 농장에서 어떤 생태계가 굴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되게 부러워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매개체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제가 농사를 안정적으로 짓게 되면은 약간 지역 공동체 같은 거 특히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여성들 젊은 청년 여성들 비혼 여성들 뭐 다양한 삶의 형태를 꿈꾸는 사람들이 약간 와서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허브 같은 데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지금 농장에 그 가공장 위에다가 또 뭐 한 층을 더 올려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막 이렇게 센터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 친구 와서 이런 일 하고 저 친구 와서 저런 일 하고 꼭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문화적인 그런 인프라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꿈꾸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 농업에 많이 뛰어드셨으면 좋겠고 농촌에 많이 뛰어드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친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오히려 기존에 농사를 짓던 분들은 저희 농원에 오셔가지고 유기농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안 믿으세요. 유기농 배? 배가 어떻게 유기농이 돼? 이러면서 아 내가 배농사 지어봤는데 그거 유기농 절대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그냥 학생들이나 그런 소비자분들이 저희 농원 오시면은 유기농 하시는구나 되게 막 좋은 선택하신다 막 감사하다 막 이런 얘기 막 되게 과분하게 많이 듣는데 오히려 농사를 짓는
그 기성 농부분들이 오히려 막 불신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새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분들이 오히려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니까 오히려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많은 시도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할아버지가 농사 지으셨을 때는 잘 생각이 안 나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농사를 지으셨는지 제가 하도 어릴 때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빠가 농사 짓는 거를 이제 도와주는 그런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관행농법을 잘 몰라요. 무슨 무슨 농약이 있고 무슨 농약을 어떻게 줘야 되고 비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오히려 잘 모르고,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관행농은 제가 모르니까 유기농이 더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배운 게 유기농이라 가지고 당연히 절대적으로는 힘들죠. 막 밭일하고 막 벌레 막 손으로 잡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은 되게 힘든데, 저는 관행을 안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관행이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그리고 관행은 지금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관행을 해야 된다면은 농사를 안 지을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그 지금은 농약이 최종 소비 단계에서는 거의 다 분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화학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화학이 많이 발전을 해서 그 농약 성분이 그 약효를 다 발휘한 다음에는 햇빛이나 바람이나 비에 다 씻겨 내려가게, 그래서 무해한 상태로 분해되게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설계가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비자분들이 농약을 드실 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관행으로 농사를 지었어도 나중에 다 씻어서 잔류 농약 검사를 해보면은 잔류 농약이 거의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유기농을 하면서 가장 건강적인 이득을 갖는 사람은 농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약효가 분해되기 전에 그 독성을 갖고 있을 때 만지는 사람은 농부거든요. 그리고 들이마시는 사람이 농부고 피부에 다 묻는 사람은 농부예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동네에 어르신들이 전부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인데도. 근데 그럴만한 게 저도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근처에 있는 다른 농부분들 이제 약 주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막 철저하게 막 마스크를 쓴다거나 막 방제복을 막 두두두두 막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대충 목장갑 끼고 그냥 다 막 손으로 젓고 막 뿌리고 다 마시고 막 바람 반대 방향으로 막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걸 보면은, 야, 저러니까 중금속과 독성에 노출이 되고 중독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신 게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밭 근처만 지나가 농약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되게 무섭다. 이렇게 무뎌지는 거, 오염에 무뎌지고 독성에 무뎌지는 것들이 되게 무섭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되게 추천을 드려요. 유기농 하면 뭐 망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만 시작하는 분들은 어쨌든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유기농 해보실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농사 먼저 지었던 분들이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동네 분들도 유기농 한다 그러면은 막 미쳤다 그러고 싫어해요. 되게 막 패기치는 것처럼 대하고 그러는데 전혀 아니니까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단순히 농약을 주고 말고 뭐 건강한 농산물 생산하고 말고가 아니라 생태계를 보존시키고 토양의 오염을 막고 다시 지속 가능한 그런 농업을 하는 게 친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환경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농업인들이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이 좀 아쉬운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기농이라고 하면은 저는 한국에서 이미지는 유기농 산물이 프리미엄, 건강을 위한 식재료, 우리 아이를 위한 그런 나는 농약 친거 먹지만 내 아이는 유기농 먹여야지. 약간 이런 고급 식재료 같은 느낌인데 사실 그게 아니고 유기농이 비쌀 이유도 없고 유기농이라는 거는 그냥 인간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인간의 건강에도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로 친환경인 거예요. 친환경 농법에 유기농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벌레들을 다 멸종시키지 않고 풀을 다 깎아서 없애지 않고 그 생태계를 보존시키면서 걔네도 벌레도 약간 먹고 새도 약간 먹고 쥐도 약간 먹고 그런 식으로 나눠가면서 이제 생태계를 복구시키는 게 이제 저는 유기농이고 친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일단은 되려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님들이 많아져야 돼요.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고 심지어 그 막 무농약 같은 그런 단계가 없어지고 GAP 이런 게 생기면서 유기농을 포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뭐 유기농을 육성하자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유기농이 아직까지도 약간 괴짜 취급을 받고 좀 어려운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로 취급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도 인식이 변화가 필요하고 이걸 실천하는 농부들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농사지어서 돈 벌겠다라는 생각만 한다면은 유기농은 되게 안 좋은 선택이에요. 되게 판로도 없고 그리고 농사 짓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패러다임을 바꾼 젊은 청년들이 도전해 보려면은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갖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농업을 대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막 말씀드릴 게 되게 많았었는데 뭐 더 뭘 말씀드려야 되나 싶은데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또 있다.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사람한테 너무 치여서 막 저 사람이랑 너무 안 맞아서 나 진짜 사회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조직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나 귀농할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봤어도 그렇게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근데 제가 실제로 겪어봤을 때 농사만큼 네트워킹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직장에 다니면은 내가 속한 조직에 있는 분들만 만나면 돼요. 여기 뭐 상사분들 뭐 아니면은 부하나 동료 이렇게 만나면 되는데 농사는 일단 가족들이랑 네트워킹이 돼야 되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지역의 선후배라고 하는 여기 회사 조직 같은 그런 데에서도 적응을 해야 되고 사회성을 발휘를 해야 되고 농협도 가야 돼요. 농협 직원이랑도 얼굴 터야 돼요. 막 통성명도 해야 되고 센터도 가야 돼요. 센터 가가지고 센터 공무원님들이랑 다 막 얘기해야 돼요. 제가 어디 동네로 왔고요. 뭐 신왕리에서 뭐 하기로 했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사업이 있나요? 뭐 이런 거 다 물어보러 다녀야 되고 뭐 센터 여기까지가 필수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뭐 부녀회, 청년회, 뭐 동네 마을에 있는 그런 갖가지 회들이 잘 계속 있어요. 거기에 또 젊은 사람이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저거
귀농하러 왔는데 백이나 하고 마을 일에 관심 없다, 깍쟁이다, 뭐 이런 얘기 안 들으려면은 또 거기 가서 또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차원이 다른 네트워킹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아무리 상사고 부하여도 지켜야 되는 룰이 있고 거기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거를 넘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맺는 관계에는 선이 없습니다. 그냥 막 넘어요. 특히 약자인 저 같은 이제 청년 농부나 뭐 여성이고 청년이고 이제 다시 내려온 상태에서는 아주 뭐라 해야 되지? 독수리 떼처럼 날아 들어오세요. 모든 공격이 전방위에서 사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제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심지어 시스템에서 일을 처리할 때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젊고 여자라는 이유로. 일단은 사적인 거 말씀 뭐 더 자세히 드려야 될까 싶을 정도로 다들 예상하실 수 있는 건데 뭐 결혼은 했어. 뭐 아버지는 잘 계시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가 후지냐 뭐 시작해갖고 저는 모르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저를 다 아세요. 누구지? 그래서 엄마한테 인상착의를 전화로 해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막 나보고 인사하고 뭐 잘 지내냐는데 누구셔? 그렇게 하면은 그 할머니는 누구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살이 쪘냐는 둥, 뭐 살이 빠졌냐는 둥, 뭐 농사를 여자 혼자 어떻게 짓냐는 둥 그러면서 빨리 결혼하라고 결혼을 해서 남편을 머슴을 데리고 와야지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시고 너무 피로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에 교육받으러 가면 저만 이제 30대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센터에 교육받으러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할아버지 다 쳐다보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좀 신기하겠죠? 강사도 아닌데 직원도 아닌데 못 보던 얼굴인데 여기 와서 앉네? 강의 수강생 자리에 앉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시죠. 누구야 이러면서. 근데 그 중에 또 저는 모르지만 저를 아시는 분이 얘 경석이 딸이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옆에서 그래 이러면서 그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커피를 타와라 과자 좀 갖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저는 거기서 또 절망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사실 사적인 거고 그냥 웃어 넘기면 되고 흘려보내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넘길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더 힘든 거는 뭐냐면은 제가 그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저한테 이제 증여를 해야지 제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증여를 먼저 받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 세무를 처리하시는 분께서 제가 그 관련 떼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을 다 갖고 갔어요. 그 법에 나와 있는 그것들 뭐 무슨 뭐 등기부 뭐 어쩌고 다 해가지고 준비해서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혹시 몰라서 그런데 농협조합원 증명서 같은 거나 아니면 이장님한테 농사를 짓는다는 그런 증명서 같은 걸 더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거는 준비 사항이 아닌데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후주 씨가 지금 30대이고 여자분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서류를 처리할 때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농사를 진짜로 짓는 거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농사를 짓는다는 증명을 더 추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듣는 순간 와 진짜 이거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지방에서 주체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약간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인 거죠. 시스템에서조차. 도시에서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자라고 해가지고 뭐가
더 같은 그런 조건을 처리를 하는데 법적인 문제를 처리를 하는데 막 더 필요하고 막 이렇다는 게 상당히 부당한 일이고 되게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시골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그런 남자가 대표가 돼 있고 남자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절망스럽고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일이 힘든 거는 제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뭐 사람을 더 불러서 더 일을 시키거나 뭐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절망스러워요. 인식의 문제, 그런 문화적인 지체 현상이라든지 거기에 시스템까지 아직 그렇게 머물러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안타깝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농촌에 들어가서 평등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자체가 장벽이 되는 아직 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실제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게 없다고 말하면은 또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떤 농사를 지으면 약간 유유자적하게 자연인처럼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이 지역에서 들어갔을 때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들이나 그럼 부딪혀야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아니면은 내가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때 누구한테 얘기할 만한 사람이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뵙는 대학생 때 제가 은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한테 계속 상담을 받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가서 약간 응원을 받기도 하고 충고를 받기도 하면서 버텼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2년 차에 서울로 도망을 가서 다시 원래 하던 걸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역에 내려온다고 해서 내가 혼자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예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뭔가 팁이라면 팁, 노하우라면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약간 사회성도 도시에서의 사회성이랑 조금 달라요, 결이. 지역에서 가져야 되는 사회성이라는 게 약간 인내심도 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단호하게 말할 땐 또 말하고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골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그런 무례한 상황이나 당황스러운 상황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의연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시면은 귀농하시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겪으시게 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농촌이 계속 안 좋은 이미지로 굳어지고 그럼 문화적으로 지체돼 있고 인식이 좀 지체돼 있는 상황을 이제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방치시킨다면은 농사를 지어서 아무리 뭐 억만금을 번다고 해도 사람들이 내려와서 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에 일자리가 많고 돈이 막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 있지만 지역에서 농사 짓는 게 진짜로 막 경제적으로 돌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삶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은 다시 농촌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은 또 워라밸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돈 많이 주는 직장이어도
직장 내에 그런 가혹행위나 그런 부당한 일이 있으면은 난 거기서 그냥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가뜩이나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은 점점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역에서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악순환만 반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역시 귀농하시는 분들 청년 농업인들이 약간 사명감을 갖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청창농 교육할 때도 계속 그 청년 농업인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어르신들 막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여자한테 뭐 살 빼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해도 사실 소용이 없거든요. 그분들은 그냥 그래? 그런 다음에 또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해를 시킬 수는 있어도 그분들을 고치는 건 사실 어렵다고 보고 그분들을 고치지는 못하지만 우리라도 대를 끊자. 제발 이거 안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짓고 우리가 아무리 성공 신화를 이뤄도 지역엔 아무도 오지 않을 거고 결국에는 그런 뭐라 해야지 악의 소굴 같은 걸로 방치가 돼서 점점 오염될 거다. 점점 그런 사람들만 득세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도 대를 끊고 좀 의연한 마음을 갖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언젠가는 바뀌어야죠. 이게 바뀌지 않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역에 자꾸 사람을 불러오려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지역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지역에 자체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사람이 살만한 데가 되려면은 그런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라든지 그런 기초적인 교양이나 소양을 갖고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는 법도 배우고 좀 막 농사 짓는다고 해서 막 흙 묻은 장화 신고 막 수염 막 더부룩하게 막 벅벅 긁으면서 막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좀 깔끔하게 좀 사회적으로도 소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걸 갖추고 많이 도시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초대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재밌는 거리들도 내 터전에 만들고 그렇게 해서 불러와서 그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참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이 무지해요. 그 지역이 어떤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강원도는 버스비 감자로 낸다더라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막 야 천안에는 야 호두과자로 버스비 내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놀리고 막 그러고 야 니네는 그거 있어 백화점 있어 막 영화관 있어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의 편견을 좀 깨줘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청년 농업인밖에 없어요. 그 어르신들 아가씨 서울 아가씨 어디서 왔어 막 뭐 몇 살이야 결혼했어 이런 데에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갈 수가 없거든요. 시골이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거기 가면은 일단은 도망가고 싶으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농장을 운영을 하면 그 친구가 와서 좀 편안하게 지내면서 시골에 이렇게 좋은 점이 있구나. 뭐 도시랑 다른 점이 이렇게 있네. 이게 더 좋은 점도 있기도 하고 이런 점은 아직도 좀 그러네. 약간 이런 현장감 같은 걸 갖게 되면은 도시 사람으로서도 시골을 보는 이미지도 달라지고 마냥 뉴스에서 보는 시골 이미지는 정말 안 좋거든요. 막 뭐 이주민 노동자들 막 폭행하고 뭐 섬마을 뭐 선생님 막 그런 사건 같은 거 막 보면은 시골 너무 무섭고 막 괴물 같고 시골 할아버지들 다 너무 무식하고 막 이런 그런 막연한 공포? 무지에서 오는 공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고 시골도 사람 사는 곳이고 그 어르신들도 몰라서 그러는 것 면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진짜로 막 진짜로 사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고집 안 부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시골에 더 많아진다면은 그런 상황들이 조금씩 더 줄어들겠죠 어쨌든 그러면은 도시에 있는 친구들도
시골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정상화가 되겠죠. 정상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더 도시보다 더 다양한 그런 문화도 만들 수 있고 지금 사실 서울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주변을 봤을 때 뭐 지하철 탔을 때도 외국인 잘 없고 그런데 저희 동네는 한국 식당보다 외국인 식당이 더 많아요. 저희 마트에는 태국인 코너, 러시아인 코너, 중국인 코너, 베트남인 코너 쫙 있어요. 그 라인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저희 동네의 초등학교에 반에서 80%가 러시아나 외국인인 친구들이 애기들이 한국인 친구들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다양성이 엄청나죠.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친구들이 막 머리도 막 노랗고 파란 눈인 애기들이랑 한국 애기들이랑 같이 학교 다니면서 너네 엄마 얘기하고 너네 엄마 나라 얘기하고 우리나라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화적인 다양성이 생긴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역이 더 문화적으로 더 풍부한 풀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고 안 좋은 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청년 농업인들이 대부분 뭐 안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 당연히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면에 있어서 다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되게 진지하게 다른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돈이나 그런 것만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그런 농촌의 무형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직거래나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SNS 마케팅 이런 것들도 저는 그런 농업의 전반적인 발전의 그런 일환이라고 보고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맨날 듣는 말, 아이고 우리 청년농부, 어이구 우리 대단한 청년농부, 우리 한국의 농업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은 참 처음에는 이렇게 낯빛을 어둡게 하면서 정말 힘들고 이제 가망이 없어 보이고 골든타임이 지난 것 같고 지금 절묘 상태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엔 그래도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고 그 8,000명의 청년 농업인들이 아직 지역에 남아 있고 그 신에게는 뭐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소수지만 그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역을 지키면서 계속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해 나간다면은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국가나 그런 기관이나 이런 공무원분들, 뭐 농협분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에 관련된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농사 짓지 않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이런 청년 농업인들의 그런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과 무형적인 가치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막 뭐 이렇게 돈 많이 버는 몇몇출 몇억의 뭐 청년 농부 신화 이런 것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돈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을 더 건전하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되려면 지금 보고 계신 귀농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농촌에 관심이 있으신 그냥 농촌에 안 계셔도 농촌에 관심이 있으신 그런 일반 시민분들, 국민분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합심을 해서 발전해 나가보다 보면은 한국 농업도 뭐 완전히 막
나가리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 그 예비 청년 농업인분들 정말 환영하고, 그리고 같이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일 열심히 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